예, 마지막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울 박상혁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예. 어느덧 20대 대통령 선거가 2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다가오는 대선을 관통할 시대적 과제는 저는 공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치에 있어서 특히 선출직 공직자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전 공정은 참으로 중요한 가치라고 봅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첫 출발부터 공정함에 있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만약 그 출발이 우리 사회의 상식에 반하고 공정을 해치는 것이라면 사회의 통합은 물론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갖출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기동민 의원이 질의한 것도 있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곧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총리님 아시기에 우리 헌정사에서 전직 검찰총장이 퇴임 후 바로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불과 3개월 전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던 사람이 곧장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되면 검찰이 그토록 금과 악조로 삼던 정치적 중립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의원님, 이미 이제 그분은 출마를 하겠다고 나왔었기 때문에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가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사례를 하나 듣겠습니다. 1995년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도원 씨가 총장 퇴임 4일 만에 집권당인 민자당 지구당 위원장이 됐고 이듬해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총리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은 퇴임 후 2년간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던 사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랬는데 그 법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검찰 수뇌부의 반발로 헌법 소원이 제기됐고 위헌 결정이 났지만 그렇다면 그 당시 여야 의원들은 어떤 문제 의식으로 이 법을 통과시켰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의 자리 자체가 임기를 보장하는 취지 자체가 어떤 권력이나 외압으로부터 어떤 반부패라든가 혹은 이런 비리를 막아내기 위한 일종의 그런 제도적 장치였는데 이게 사실상 입법의 취지와 달리 이렇게 무력화된다면 원래 우리가 갖고자 했던 국민적인 법익이라 할까 이런 부분이 침해된다 이런 생각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예. PPT 잠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시 본인도 검사 출신이었던 이건계 의원의 발언입니다. 당시 의원들은 똑같이 막강한 검찰권을 행사하고 그것이 특정 정당이나 을 위해서 하게 된다면 검찰권을 행사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제안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국민의 절대 다수가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검찰을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은 저는 더 강조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그러면 2000년 이후에 임명된 검찰총장 중에서 정치를 하거나 다른 공직으로 옮겨간 검찰총장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건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 법안이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김기춘 씨가 나중에 비서실장을 한 예가 있고 이명재 전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부 말기에 민정특보를 한 예는 있지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수사지휘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는 막강한 힘을 가진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마지막 공직이 되어야 된다는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의미는. 예, 저도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상식이 국민들이 판단하는 상식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막중한 검찰권을 비롯한 사정기관의 권력이 사익 실현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총리님
그래도 많은 각별한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뭐 제가 관심은 갖겠습니다만 그 뭐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직에 대한 최소한 책임 윤리 문제가 아닐까.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이 감사합니다. 문제는 국민이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시겠죠. 예, 법무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예, 장관님, 좀 전에 총리님께도 질문 드렸던 것처럼 검찰총장은 마지막 공직이어야 한다는 상식과 국민적 합의가 윤석열이라는 단 한 사람에 의해서 곧 파괴될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순간입니다. 제가 지난 12월 1일에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석열 씨를 대선 후보 꽃가마 태우고 싶어서 그렇게도 노력하느냐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애석하게도 그 예측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식 파괴를 환영하면서 윤석열 씨를 꽃가마 태우기 위해서 끝없이 구애도 하고 엑스파일을 받느니 안 받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 국민의힘의 모습이 참 측은하기까지도 합니다. 장관님, 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씨의 대권 출마와 정치 행보에 어떤 반응입니까? 항상 때마다 나오는 그 유명한 검찰 내부망의 의견이라도 올라온 게 좀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검찰의 중견 검사가 검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한 정치 활동이 모순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의 우려를 이 프로스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묵묵히라는 검찰 내부의 검사들은 이런 행위가 정의롭다거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윤석열 씨의 사례가 선례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쁜 일은 참 빨리 배우고 퍼지는 법입니다. 이 꽃가마에 한번 타보겠다고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 뒤로는 공적인 권한을 이용해 개인의 정치적 욕망을 실현하려는 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꽃가마 정치가 만들어낸 위선의 정치이자 우리 정치의 후퇴이고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무너지고 있으면 제도로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장관님, 검찰총장은 물론 민감한 정보와 수사 조사권을 가진 국정원장, 감사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공수처장 등 사정기관의 장의 경우 퇴임 후에는 최소한 임기를 수행한 기간만큼이라도 정치활동을 유예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취지를 반영한 법안이 발의가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의원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결국은 입법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국가 직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원님 의견에 무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검찰권을 비롯한 이런 것들이 정치적 입신양명의 도구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통일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예, 제 지역구인 김포 같은 경우는 한강하구를 두고서 북한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이 자주 뿌려져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남북 평화에 굉장히 민감한 곳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 장관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를 감안하면 남북관계 정상화가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 새로운 동력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통일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관님께서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통일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네, 뭐 상당히 거대한 프로젝트도 구상할 수 있고 또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 이전에 우선은 일의 시작은 단절된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그 과정에서 대화를 재개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대화가 재개되면 우리 정부로서는 가장 실질적이고 또 시급하고 당장 실현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협력, 그리고 식량을 중심으로 하는 민생 협력, 이런 포괄적인 인도주의 협력, 이런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신뢰가 형성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남북미 관계에 좋은 협상의 여건들, 환경들, 이런 걸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금강산 문제라든가 철도 도로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확장해 나가고 진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 그 대목에서 이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미국의 성김 대표를 오늘 예방한 것으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상임위 때문에 긴 얘기 못 나누셨다고도 하는데 혹시 더 얘기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지. 저는 북한을 다시 대화의장으로 함께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 해제 문제라든지 8월 한미연합훈련의 조정 문제 등 미국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에 좀 논의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예방을 받았을 때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대화로 국면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세 분수령에 진입한 것 같다, 이런 정세 인식에 대해서 동의한 바 있고, 또 남북 간의 대화와 관여, 협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의 확고한 지지, 이런 입장은 전달받았습니다. 그 외에 지금 의원님 질의하셨던 그런 연합훈련이라든가 또 제재 등과 관련한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대화를 직접 나누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적습니다. 좀 추후에 제가 나온 이후에 우리 차관님이 좀 실무적인 차원에서 깊은 얘기들을 더 진척시켰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좀 확인하고 의원님께 추후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대북 대화를 위해서 인도적인 문제 말씀하셨는데,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올가을 북한의 식량난이 굉장히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사업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어떤 의향이나 방도가 있을까요? 네, 북이 그동안 삼중고가 이야기되어 왔지 않습니까? 제재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고, 또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태풍으로 인해서 특히 착황이 예전만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식량 문제,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좀 걱정하고 우려하면서 염려하면서 북의 식량을 중심으로 한 인도주의적인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FAO에서도 대략 지난해 한 489만 톤 정도 식량을 확보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데 595만 톤 정도가 FAO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한 86만 톤 정도가 부족하고, 이 부분들이 곧 식량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북의 당 중앙위 3차 전원회의에서도 이례적으로 식량에 있어서의 어떤 긴장성,
그걸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북쪽 당국에서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 식량 협력 그런 그 여력들이 저희한테는 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북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적기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정부는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얼마 전에 많은 의원님들이 판문점설원 비준 동의 문제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장관님 견해와 통일부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통일부는 이미 그 판문점 선언과 관련한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통일부 차원에서 준비는 어느 정도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북관계법에 기초하면 21조 3항에 의해서 중대한 재정의 문제들이 발생할 때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해놓은 법 정신에도 부합하고 또 대북 정책에 있어서 그 일정한 의미에서 통일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그 입법주의 이런 정신이 관철돼야지만 정권의 그 부침이라든가 변화 이런 것에 불구하고도 정책의 일관성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회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비준 과정들이 국민적인 어떤 동의 또 합의 이런 그 공고한 토대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그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논의하고 또 정부 유관 부처들하고 조금 더 협의할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적기가 어느 때인가 이런 걸 잘 살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한 남북 관계를 좀 더 공고히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평화 이익에 기반해서 평화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관님께서는 평소 평화 뉴딜 이런 단어를 쓰시면서 그 중요성을 많이 주장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평화 뉴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 방안은 무엇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자리입니다만 우선 지금 우리 정부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의 공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우리 경제의 어떤 질적인 도약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 양적인 어떤 확장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평화 뉴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적인 그 성장의 발판 못지않게 양쪽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그 발판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평화 뉴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 뉴딜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잘하면서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는데 평화 뉴딜을 통해서 남북 간의 경제적인 어떤 협력과 연합 이걸 통해서 평화를 통한 공존 번영의 길을 만들 수 있다면 세계 10위권의 우리 경제가 5위권으로도 육박해 갈 수 있는 이 길이 비전이 평화 뉴딜을 통해서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경제 발전 또 국가 발전의 전략적 측면에서 평화 뉴딜 문제들을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 주셨습니다. 예,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께 수도권의 광역교통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리님 혹시 공청회 4월 22일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되었습니까? 아니 아직 6월 말에 그 관련 위원회가 열려야 확정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총리님 제가 얼마 전에도 서명부를 갖고 찾아뵀었는데 네. 제 머리가 왜 이렇게 짧아졌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만큼 김포 주민들의 그런 열망이 강렬하다. 또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출퇴근길에 교통지옥이 돼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이나 배려가 없는 데 대한 그런 어떤 절박감을 말씀해 주셨고요. 국토부 장관한테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함께 보시죠. 인구가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김포, 검단 등 수도권 서부 주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삭발을 하게 된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김포와 서구의 인구가 벌써 100만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역에서 광역교통의 문제는 교통소외 극복과 삶의 질 회복을 위한 핵심 사안입니다. 언론 보도 보시는 것처럼 광역철도 구축 계획이 2007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3차까지 22개의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김포, 인천 축에는 단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철도는 경전철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확장도 불가능한 두량입니다. 국비 한 푼 지원 없었고요.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분담금 1조 2천억 원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출근 시간 혼잡도가 285%입니다. 이는 1제곱미터당 7명 이상이 탑승하는 정말 말 그대로 좀 전에 지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포 시민은 13년째 한강에서 유일한 유료다리인 일산대교 1.8km를 건너기 위해서 매번 1,2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포 검단과 인접한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30년째 서울, 경기, 인천의 쓰레기를 감당하고 있는 것은 더 강조 안 해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발표된 철도망 계획 초안에는 이미 3차례나 약속했던 서울 5호선 연장 노선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GTX D 노선은 경기도, 인천, 서울 강동구 분석에서 저렇게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반쪽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수도권의 동서축을 연결해서 광역 급행 철도를 완성해야 된다는 취지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총리님,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에 대한 서부권 주민들의 실망감과 박탈감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데도 주민들의 광역교통망 요구가 집값 문제로 폄훼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총리님 GTX-D가 안 되는 이유가 집값 때문이라고 혹시 보고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표명하는 표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2기 신도시는 참여정부 당시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택 건설과 교통대책 마련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가 신도시 건설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 반영 비율입니다. 10년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다 못해 요구하고 난 뒤에 교통망을 구축하다 보면 집값에 일부 영향을 주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통망 구축을 하지 않을 이유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GTX-D를 비롯한 광역교통 대책을 집값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전 분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2기 신도시의 정당하고 절실한 요구는 집값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 지역에서는 2중, 3중의 교통 호재를 국토부통부가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은 더없이 허탈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총리님, 집값 때문에 교통망을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불균형을 심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가 다른 정책적인 수단이나 이런 걸 동원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또 이것도 좀 언론에 너무 과장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다가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구렁텅이로 빠지는 이런 선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야기한 인도권역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민자로 이분들이 일단 민자 사업자가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자기들 나름대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검토한다고 한 모양인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꼴이 된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달리 보아야 되고요. 이걸 김포 주민들의 어떤 간절한 소망하고 연결하기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PPT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통근 시간에 따른 행복 지수의 하락을 기회비용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1분당 통근 기회비용이 19,000원입니다. 이에 평균
서울 통근 시간이 65분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적용하면 월 평균 130만 원, 서울 시민의 5배에 달합니다. 총리님, 이런 상황에서 영끌을 해서라도 서울에 살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통근 격차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하여튼 이 GTX 문제만이라도 지금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어도 이 지역 김포 금단 지역의 적어도 이 100만 가까운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까 5호선 연장이라든가 또 BRT 노선을 더 넓힌다든가 이런 등등 어떻게든 긴급한 교통 대책을 마련하라고 대도시 광역교통청에다가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PPT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민이 저에게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8시 8년째 4시 30분에 기상해서 밤 10시에 귀가합니다. 같이 살지만 가족이 없는 것 같다고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수도권 서부 주민들의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정부의 신도시 정책에 따라 이주한 주민들을 더 이상 저는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불균형과 불공정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됩니다. 총리로서 기재부, 국토부, 광역교통청 등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고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 또 의원님이 주신 그 말씀 하여튼 어떻게든 전달을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